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기초 해결입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가 좀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은 이거를 안 들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해계학 공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듣고 바로 이렇게 중급 회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회계의 기초 원리. 자, 첫째, 우리가 이제 부기와 회계. 부기는 뭐냐? 말 그대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부기. 그래서 이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지.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익이 얼마냐? 그 결과를 명백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회계는 뭐냐? 회계는 단순히 장부에 적는 거는 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는 이 회계를 가지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 관한, 즉 기업, 요 실체라는 게 그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 즉 유용한 정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회계다. 그리고 이제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자, 이 말이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데, 이제 한국도 그걸 쓴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 한 100개국이 어떻습니까? 이 국제 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미국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 일본도 일본 기준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기준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기준이 있겠죠. 있는데 그건 자기 기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회계 기준, 요거를 쓰자. 그래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요 본부가 런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럽 쪽 기준입니다. 유럽 쪽 기준인데 런던에 있고, 우리나라 학자도 국제회계 기준 위원으로 최근에 어떻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계 학자들도 이제 선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회계에 관한 이제 입김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회계 기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가 어떻습니까? 회계도 IT 기술 이런 것만 강국이 아니고, 회계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회계 강국으로 가야만이 그 나라가 뭐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선진국들은 회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합니다. 회계 강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회계 강국으로 가야만이 빨리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회계가 어떻습니까? 후진적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라도 선진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발달하고 회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회계 강국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국제계 기준에서 어떤 걸 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회계학자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험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 여기서 어떻습니까? 출제한다는 겁니다. 출제를 여기서 한다. 출제를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에서 출제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 요건 어떻습니까? 상장 기업들이 쓰는 겁니다. 상장 기업이 한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합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다 그렇고요.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다 여기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하는 거는 회계사, 세무사,
간세사, 공무원 다 여기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볼 때 참고로 할 때 우리 여기 어떻습니까? 회계 기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치보면은 이 회계 기준원에 가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요. 전부 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다운도 어떻습니까? 무료로 자료를 전부 다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우리나라 그 일반 기업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기업에게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요거를 쓰는데 여기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거는 중소기업이 쓰는 건데 요것도 어떻습니까? 출제를 안 합니다. 이런 데서는 출제를 안 한다. 출제하는 거는 요것밖에 없다. 그리고 참고로 비상장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나는 이런 걸 안 하고 국제계 기준 이거를 쓰겠다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다 뭐 중소기업이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이걸 하든지 아니면 비상장 기업은 국제계 기준을 하든지 그건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이다. 자, 요거를 공부한다는 거죠. 요거 또 대부분의 책들도 어떻습니까? 국제계 기준 있죠? 그걸로 이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계 기준.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 요걸로 이제 출제를 한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채택했다는 말은 뭐냐?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습니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직번역을 했습니다. 직번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구 그대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읽는 사람이 읽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도록 어떻습니까? 좀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약간 순화시켜가지고 번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 고지 그대로 직번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고지 그대로 직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곤란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계 기준을 읽어보면 힘들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번역할 때 직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이해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번역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직번역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의 양이 방대합니다. 굉장히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그 전부 다 뭐 복사도 할 수 없고 보고서 하나에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보고서 하나에 한 5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다. 그 방대한 양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딱 출제 기준에 맞게끔 출제 이 기준에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부 영자에 따른 회계 분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요 빔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도 좀 편하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거 빔 없이 그냥 뭐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주어지는 양, 뭐 여러 가지 시간, 또 효율. 예?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꾸 세상은 바뀌고 기술은 자꾸 발달합니다. 그럼 있는 기술 좀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습니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정부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입니다. 자, 이 정부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 이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 그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이 관리회계가 쉽게 말하면 원가 관리회계죠. 원가 관리회계라는 것은 그 원가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원가 계산.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회계 뭐 책 이름이 다 그 원가 관리회계 이렇죠. 자, 여기 보면은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굽니까? 채권자, 투자자 이런 사람을 위한 회계다. 그러니까 이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거 이제 시험에 이론 문제 한 줄 넣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준수해야 되겠습니까? 상장 기업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획 기준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됩니다. 외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어떻습니까?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업이? 상장 기업이. 자, 비상장 기업은 뭐 이걸 해도 되고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최근에 발표가 됐다 그랬죠. 그걸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회계입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보호 목적입니다. 내부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한국 채택 국제계획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회계를 관리회계랍니다. 관리회계. 그리고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연도 보겠습니다. 회계 연도는 기초 시작한 이제 회계 연도는 법인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은 이 정간에 정해놓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그렇고요.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 무조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회계 기간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뭐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마다 어떻습니까? 결산일은 기말은 12월 30일이다. 뭐 이렇게 다 놓습니다. 예, 이제 일단 문제 낼 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회계 감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수많은 기업들을 회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할 때는 그죠? 갑자기 업무량이 폭발하는 거죠. 참고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작되는 날을 기초, 결산일을 기말이랍니다. 결산일. 이 국제계획 기준은 결산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보고 기간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산일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보고 기간 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보고 기간 말 이게 결산일입니다. 그걸 기말이라고 합니다. 자, 단기, 그다음에 정기, 그다음 또 뭡니까? 차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013년은 지났죠. 2013년은 정기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어떻습니까? 2014년이죠. 14년. 이거는 단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자, 그리고 2015년 이거는 어떻습니까? 차기입니다. 차기.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다? 네? 차기 대통령감이다. 또는 어떻습니까? 차차기 이라죠. 차차기는 다음. 예? 예, 그런 말을 쓰죠. 자, 여기에 뭡니까? 1월 1일
1월 1일 여기 어떻습니까? 시작이죠. 시작. 회계 기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기초. 자, 그다음에 12월 31일.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렇죠. 자, 미국 기업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참 좀 다르죠. 미국 기업들은. 자, 여기 보면 기초. 요건 어떻습니까? 기말. 그래서 기초는 1월 1일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기말은 결산일을 의미합니다. 결산일.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에 정기에 있던 자산, 부채, 자본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기에서 넘어왔다 이런 뜻으로 정기에서 넘어왔다. 정기 이율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해가 그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차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뜻으로 차기 이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이와 같이 정기 이율, 차기 이율로 해마다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영원히 이렇게 계속 기업이 존속하는 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 요거는 어떻습니까? 수익과 비용 이런 것은 이렇게 차기, 정기 이율, 차기 이율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끝이 납니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1월 1일 시작할 때는 수익도 제로, 비용도 제로에서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익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당기 순이익 얼마다 계산하고 끝냅니다. 아시겠죠? 끝내고 자산, 부채, 자본은 그 남아있는 잔액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기이율, 차기이율 이런 식으로 차기이율 또 넘어가면 정기이율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이지만 간혹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정기이율, 차기이율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요 세 개다. 수익과 비용은 정기이율, 차기이율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기 순이익 내고 끝이 난다. 1월 1일 시작할 때는 다 0에서 또 출발한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기출문제도 제가 있다 그랬죠. 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과거에는 종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했는데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제 재무상태표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딱 제가 직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과거에 많이 썼던 거고 지금은 재무상태표.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 여기서 일정 시점이 나왔습니다.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것이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다.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인데 이 자본은 어떻습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얼마 있다, 부채가 얼마 있다. 그래서 뺀 나머지가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게 재무 상태입니다. 자,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날짜를 표시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기간을 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일정 기간을 표시하는 것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표현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자산 보시겠습니다. 자, 자산은 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화. 자, 그 다음에 채권. 여기서 채권은 뭡니까? 요 권리입니다.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채권입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외상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네?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매출 채권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회계학을 할 때는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 매출 채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출 채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외상 매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상품, 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것 또 뭡니까? 미수금, 대금 등이 있다. 자, 대금 어떻습니까? 대여,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미수금은 뭐냐?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자, 매출 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돈입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미수금은 뭐냐? 미수금은 상품 말고 뭐 토지나 건물 다른 것을 처분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하면 뭐다? 미수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못 받은 아직 받지를 않은 건 다 똑같는데 요거는 상품, 요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는 게. 요거는 상품 이외에 뭐 다른 거, 뭐 토지나 건물, 상품 이외에 뭐 토지, 뭐 건물 등등 이런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미수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산이구나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요렇게 자산이 뭐다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현금부터 이제 대략 적어놨습니다. 자, 자산에 속하는 거. 자, 현금은 그 한국은행급만 현금이 아닙니다. 지폐, 동전, 그다음에 자기압수표 이런 것도 현금이다. 자기압수표 아시죠? 수표 보면 자기압수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행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은행에 가서 100만 원 주고 자기압수표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주죠. 물론 이제 그 수수료 좀 줘야 돼요.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 아마 수수료 뭐 얼마 아마 줘야 될 거예요. 자기압수표, 이 현금이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당자예금, 이거는 당자수표를 발행합니다. 발행해서 예금을 인출합니다. 이 당자예금. 자, 은행에 가면 당자예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자예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자수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자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1,000만 원 이래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수표를 줍니다. 그럼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있죠. 그럼 수표를 끊을 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꺼내야 됩니다. 은행에 돈은 1,000만 원 넣어놓고 수표 끊을 때 어떻습니까?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끊었다. 그러면 그 수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도수표 되죠. 이 부도수표는 뭡니까? 은행 잔고가 없는데 막 수표를 끊는 거 있죠. 예? 그럼 그 수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잔고 없습니다 이라죠. 잔고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라죠. 그래서 그게 뭐다? 부도수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요 채권은 뭐냐면 여기서 채권은 매출 채권 할 때 요 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채권은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자, 채무증권을 줄인 것이 뭐다? 채권입니다. 채무증권을 줄인 것이 채권이다. 그럼 이 채무증권은 뭐가 있느냐면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회사채가 뭡니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줄인 말입니다. 그거를 더 줄인 말이 뭐냐? 사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학은 그냥 간단하게 사채라죠. 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줄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국채. 지방채.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공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이런 것이 요런 것, 대개 이제 이런 것이 채무증권이다. 채무증권인데 이 채무증권에서 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런 거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회계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뭡니까? 요걸 다룹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자, 그래서 요거를 회사채를 어떻게 한다? 더 간단하게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채를 주로 다룹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뭐 국채 이런 거는 뭐 기업하고 큰 관계가 없죠. 기업하고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사채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채를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 있죠.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어떻습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채를 투자한 기업, 즉 취득한 기업. 자, 사채를 취득한 기업, 취득했다는 것은 이 사채에 어떻습니까?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했다. 그럼 이거는 부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채가 되는데 용어를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자산이 되죠. 자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부채인데 부채는 어떻습니까? 사채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채. 이제 요거는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사채. 그래서 이제 사채라고 했을 때는 부채라고 봐야 되고, 투자 사채라고 했을 때는 그 사채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 자산이니까 투자 사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사채는 뭐야? 자산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냥 사채라고 했을 때는 발행 기업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부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용어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용어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좀 그렇죠. 용어 기초적으로 용어가 이해가 돼야 된다면 용어. 안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채라도 발행하는 기업은 사채라고 하고, 그럼 사채는 부채다. 이 사채에 투자한 기업은 사채라고 하면 안 되겠죠. 투자 사채. 그럼 투자 사채는 뭐다?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바더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상으로 팔았다. 바더럼, 요거는 바더럼은 어떻습니까?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이 바더럼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이랍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맞고요.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상품을 팔고 음을 받았다. 받을 음이라고 해도 맞고, 또 뭐라고 해도 맞다?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선급, 미리 지급했다. 무슨 돈을? 상품 그 계약금 있죠.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을 주문하고 이래놨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근데 상품을 주문한 것은 회계상, 부기상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주문하는 그 행위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했다 또는 뭐 착수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선급금 미리 지급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대금은 자 돈을 빌려준 거죠. 미수금 아까 말씀드렸죠.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라고 들어가면 다 자산입니다. 미수라고 들어가면 뭐다? 다 자산인데 상품 이외 자산 이런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미수금이라는 것도 있고 미수금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미수수익이라고 있습니다. 미수수익 이런 걸 구분해야 됩니다. 미수금은 뭐고 미수수익은 뭐냐? 도대체 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미수금, 이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미수수익 발생한 수익 중 아직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수익은 발생했는데 못 받았다. 이건 뭐냐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월세 요즘 뭐 뉴스에 뭐 월세 공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스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웃는 같은 거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월세 받고 산다. 근데 이제 원룸은 빌려줬는데 즉 용역은 이제 원룸은 제공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월세가 막 밀리고 이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받지는 못했다. 그게 뭐야? 수익을 미수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받아야 될 수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 미수 수익. 자, 상품은 뭐 그냥 상품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다. 이래놨죠. 그래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 그럼 컴퓨터가 뭐야? 상품입니다.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다. 그럼 자전거가 뭐야? 상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토지를 팔고 있다. 우리 기업은 부동산 매매 전문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그 토지 그 자체가 뭐다? 상품입니다. 토지 건물 그 자체가 뭐다? 상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라도 그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그러한 기업은 그 토지 건물 자체가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말 그대로 뭐 쓰고 그러니까 사무용품 같은 거 있죠? 좀 쓰면 이제 소모해가 없어지는 거, 사무용품. 그래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소모품,
이라고 했을 때는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이게 사실은 재고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재고자산. 그다음에 소모품 B가 붙습니다. B. 소모품 B. 이 B가 붙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소모품 이렇게 하면 자산이 되고 소모품을 사용했다. 소모품을 사용했다. 그럼 소모품 B이라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이다. 아,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소모품은 자산인데 소모품 B는 비용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뭐 사옥, 창고, 공장 건물 이런 겁니다. 비품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 다 비품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가구점을 하고 있다. 그럼 책상, 의자는 상품이 되겠죠. 맞죠? 우리가 뭐 컴퓨터 전문 업체다. 그러면 컴퓨터가 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쓰고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 선급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선급금,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자, 선급금이 있었죠. 이 선급금. 그리고 선급 비용. 자, 선급금 뭐예요?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준 거예요. 선급금.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선급 비용은 뭐야? 말 그대로 비용을 선급했다는 겁니다. 비용을 선급했다. 비용을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것. 자, 단기에 비용은 지급했는데 미리 선급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을 미리 선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채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부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